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연일 금리 인하 기대감을 누르고 있지만 시장은 이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 3대 지수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지수 역시도 오늘 그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연이틀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3개월 만에 2,6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어제 121선을 상승으로 돌파한 이후에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수를 비롯해서 업종수 역시도 우세한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기분 좋게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이 약 1년 전에 북미의 테네시주와 공장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LG화학이 오늘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테네시주와 공장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약 13개월 만인데요. 이 공장에는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의 투자금이 투입이 돼서요. 공장이 가동되면 전기차 120만 대분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톤의 양극재가 생산됩니다. 이를 통해서 LG화학의 양극재 총 생산 능력은 올해 9만 톤에서 2028년에는 48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LG화학이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기대되는 부분은 뭘까요? 네, 우선 LG화학의 테네시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이 되는 만큼 탈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에 이런 생산 기지를 마련함으로써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테네시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의 스프링힐 공장이 있는 곳인데요. 이 공장은 최근 첫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성공을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LG화학은 이 공장에서 양극재를 공급해서 배터리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LG화학은 전지 소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하고 2030년까지 관련 부분 매출을 30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건데요. 수익성 안전을 노린 계획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의 매출 비중을 2030년에 40조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새로운 지배 구조를 개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배 구조 체제인 또 포스코형 신지배 구조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국내외 모범이 되는 지배 구조를 갖춘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배 구조 전문 컨설팅 회사와 신지배 구조 개선 TF를 발족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신지배구조 개선 TF는 미국, 유럽 선진기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 사회이사 간담회와 내부 토론,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거쳐서 이번 개선안을 도출해냈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4가지 사항의 개선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를 하고요. 또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 카운슬도 자연스럽게 폐지가 돼서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군 발굴과 자격 심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의 객관적인 자격 심사를 위해서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 후보 인선 자문단 제도도 이제 구성을 합니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서 대외적인 투명성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 요건은 경영 역량, 그리고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의 상세 기준도 같이 공개한다는 예정입니다. 사회이사 선임에서도 개선사항이 있다고요? 네, 먼저 사회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이사 후보 추천 자문단의 후보 발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사회이사 후보 추천 자문단이 이사회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사회이사 후보를 현재 3배수에서 5배수로 이제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후보군을 심사해서 주주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이사 후보 추천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역량 지표, 차기 선임 분야 및 인원수, 선임 일정 등을 사전에 공개해서 국내외 주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이사의 전문성, 기여도,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도 이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은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경영자 출신 사회이사 비중을 확대해서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룹의 뿌리인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수소, 에너지, 식량 등 다각적인 글로벌 친환경 소재 기업을 지향하는 지주회사 경영 체계로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서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CEO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죠. 부동산 관련 세금의 지표가 되는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르는데요. 이런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폭은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가 또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 호 중에서 25만 호 가구가 대상인데요. 이는 정부가 이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입니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그리고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습니다. 올해 단독주택의 시세 변동이 좁았던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는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월에서 11월 1.7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이 4.79% 내린 데 비해서 단독주택은 소폭 오른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이며 이어서 경기, 세종, 광주,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로 좁혀졌습니다. 제주와 경남, 울산, 부산, 전북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서울 내에서는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폭 역시 표준주택처럼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과 경기, 대전, 서울, 광주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표준의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LG화학의 북미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 소식부터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까지 다뤄봤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강하게 힘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연이틀 코스닥이 더 탄력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하네요. 1.6% 넘게 오르면서 현재 2,60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더 강한 모습이고요. 또 전 업종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불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안에서는 운송 업종이 가장 강한데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우려에 운송 업종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2,486포인트에서 시작해 현재는 2,610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1.6% 넘게 오르면서 오늘 굉장히 순조로운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15,0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4,400억 원 넘게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관 역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7,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1조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 동조화에 그래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야놀자나 토스 등 IPO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에서 친환경주가 강세를 보인 탓에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은 지수 흐름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860선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862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끌어주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지난 FOMC 이후 5거래일 연속 매수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91억 원 소폭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700억 원 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만 홀로 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네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토스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강한 것은 이월드입니다. 이월드가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한국전자 인증도 강합니다. 한국전자 인증 역시나 토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현재 21%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스 관련주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오늘은 리튬 관련주 쪽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일부 종목들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리튬 관련주 안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을 필두로 오늘 관련주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은 대규모 오버행 물량의 상장에 하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현재는 1,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리튬 포어스도 7%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기업 공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에 따르면 회사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해 이번 주 국내외 대형 증권사의 입찰 제한 요청서, 즉 RFP를 배포했는데요. 한편 시장에서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상장이 현실화하면 대여급 IPO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스 관련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플랫폼인 토스의 상장 기대감에 관련주들 동반해서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IPO 준비에 돌입하면서 주요 증권사의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관련주 주가 추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관련했을 때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월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갭 띄어서 상승한 다음에 10시 중반대쯤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속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자인증의 경우에도 20%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의 경우는 윗꼬리가 조금 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토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장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운영사가 좀 상장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배포를 했고 관련했을 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년 초 주관사단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토스의 현재 가치가 좀 8조에서 9조 IPO 대여급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토스의 상장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 동반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월드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도 그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지분 보유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MBT의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스 상장 준비 과정 중에서 관련주를 공략을 해본다면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할까요? 사실 토스가 지금 당장 상장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상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이라든지 혹은 앞서 이야기를 한 이월드 한국전자인증 같은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저는 다만 이쪽 섹터를 테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크게 연결될 정도의 이슈가 아니지 않기 때문에 테마로 분류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토스의 상장이 바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종목군들의 반응은 현재 지금 당장 나올 수 있고 특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월드의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아직까지 상이 풀리지 않은 단단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흐름이 내일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봐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일로 끝날지 모레로 끝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시기니까 맞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주가의 연속성이 좀 더 길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련 종목군들이라고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관련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선별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마로 접근할 때 저는 항상 1등주 혹은 2등주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3등주까지는 볼 수가 있긴 하지만 내가 접근을 한다면 1등주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는 게 편안한 선택지이고 1등주가 잘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2등주까지는 괜찮습니다. 3등주의 흐름을 봤으면 3등주까지 가면은 좀 수급이 힘이 붙을 때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전자 인증은 20%대 되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대입니다. 윗꼬리가 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를 해보시면 다음 날에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쪽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실 때 1등주와 2등주를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MBT를 언급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MBT 같은 경우에 토스 관련 종목군이라기보다는 치지직 관련 종목군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MBT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치지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MBT 같은 경우에 토스 관련 종목군에 대한 이슈보다는 치지직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릴카라든지 뭐 침착맨이라든지 대형 스트리머가 치지직을 좀 베타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관련했을 때 네이버 쪽에서 광고 플랫폼을 좀 하고 있는 MBT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MB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토스와 관련해서 테마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수급에 따라 변동성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한국전자인증과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21%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자인증 역시도 토스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정부가 이제 정보보호 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또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도 있는 만큼 다른 모멘텀도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이 토스 말고 다른 쪽에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렇긴 한데 좀 한국전자인증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 AI 시큐리티라든지 공동 인증 서비스 같은 보안이라든지 AI 시큐리티 이쪽입니다. 그런데 좀 곁다리고 묶일 수 있는 테마가 애플페이라든지 혹은 토스, 클라우드 혹은 이런 쪽이 굉장히 다양한 테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토스에 조금 더 묶여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테마 쪽에서 1등과 2등 쪽에서 보좌를 했을 때 2등을 하고 있는 역할이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좀 크게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기도 하고 10,000원 이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트레이딩을 해봐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조금 더 트레이드 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과거에 상장 일정을 또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좀 IPO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장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몸값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의 경우에는 금융 외에도 뭐 모빌리티나 통신 서비스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IPO 과정에 순항을 한다면 주가도 좀 축포를 터뜨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토스가 밸류를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현재 뭐 6조에서 8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최대 20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장 기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 남아있고 관련했을 때 지금 평가받는 이 가치를 그때까지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IPO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오는 쪽,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인터넷 뱅킹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토스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 실적이 조금 더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이 기업이 굉장히 우량하고 가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짱짱한 기업이 있어요. 하지만 IPO 상장할 때에 대한 주가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약세였을 때,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얼어붙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밴드 자체가 밴드 바닥 쪽에 있었어요. 네. 하지만 상장을 하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위로 솟았습니다. 그만큼 IPO가 상장을 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투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IPO 대여가 상장을 한다고 무조건 성장을 한다, 무조건 주가가 우상향을 한다가 아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이 무조건 간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그날에도 이제 주가 흐름, 분위기가 어떤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토스와 관련 이야기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물론 이제 토스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그렇게까지 많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화장품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클리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 나오면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동안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쉬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쉬었는데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을 딛고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바닥권을 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조금 더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해외에서 사업을 굉장히 잘 영위하고 있는 쪽, 혹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중에서 적합한 기업이 클리오이지 않을까. 클리오가 4분기 실적 매출이 작년 대비했을 때 25% 그리고 100%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번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요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국내 H&B라든지 미국 수출에서도 목표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구달이라는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매출도 10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좀 잘 나오고 있는 클리오라는 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 32,000원 라인대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은 36,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라인대인데 27,000원 라인대에서부터 클리오가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화장품 섹터 내에서 클리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CS2024의 빅테크가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리 선점할 섹터는 어디일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S2024가 내년 초에 열리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CES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역시 AI죠. 네. 이번 CES의 주제가 올원이에요. 올원이 뭐냐면 모든 기업과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로 올원이라는 걸 썼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 솔루션의 가장 핵심 기술은 역시 AI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CTA 측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와서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했는데 오토모티브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이라든지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적인 기술도 이번에 큰 화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본질적 기술의 기초는 AI였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단순히 우리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전통 산업과 어떻게 결합되어서 어떤 혁신을 이루고 가는가가 이번 아마 CES의 가장 큰 화두이고 또 그런 기업들이 아마 혁신상이라든지 여러 파급 효과를 많이 내는 그런 아마 CES 될 겁니다. AI가 화두겠지만 거기서 좀 파생되는 섹터는 또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뭐 스마트홈도 있지만 뭐 푸드테크, 네. 에그테크라든지 뭐 헬스케어가 웰리스테크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런 이제 파생되는 기술들을 이야기하지만 네. 그 파생되는 기술들조차도 AI 기술과 어떻게 접목해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마 이번 CES의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CES 이번에 일단 어떤 기술들이 AI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또 현대차 그룹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주요 계열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기아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로 약 5년 만에 CES에 컴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산형 PBB를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PBB가 목적 기반 차량인데 개념과 좀 상징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현대차는 CES에 2022년에는 갔다가 그 2022년에 그때 가서 아마 현대차 로보틱스라든지 메타버스와 결합된 뭐 메타버스 모빌리티 그 당시에 2019년 이후에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가고자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대차의 대부분의 전략들은 아마 거기에 기반을 합니다. 기아차는 2019년 이후에 사실 5년 만에 처음 가는 건데 기아차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 기술이 하나가 PB였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Purpose Built Vehicle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기반형 차량인데 생소한 부분도 계실 거예요. 이 PBS가 왜 나왔냐를 좀 이해하시면 이게 앞으로 산업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PSV가 이제 PBV 거죠? 네. PBV가 네. 확산되었을 때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 좀 유망할 것인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PBV는 보시면 보통 우리 자동차라 그러면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는 이동을 위해 우리가 개발을 됐는데 주로 목적이 뭐냐 하면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가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설계 방식이 바뀌어요. 자동차라는 것이 굳이 누가 운전하는지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운행하는지로 목적이 바뀝니다. 네,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자율주행차가 되면 운전대를 놓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뭘 할까? 그걸 고민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보다는 그 자동차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로 바뀌는 게 바로 PBV의 핵심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제 포화가 됐는데 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디바이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 계속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PBV가 개발하고 있는 쪽이 되면 자동차가 만들어서 B2C 기업이었다가 B2B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존 자동차 회사가 어디에 공급하느냐? 우브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래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와 비교가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동차 시장은 지금과 전혀 다른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준비하는 거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번 기아차가 CES에서 보여주는 PBB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PBB가 이루어지면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 시장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네.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우버나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체와 기존 자동차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보면 이 자동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관점과 포인트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아마 이번 CES에서 많은 팁을 줄 것입니다. CES에서 기아가 PBB와 관련된 부분을 나타낼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CES에 앞서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모두 28개 CES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LG전자는 역대 가장 많은 33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공지능과 또 모빌리티 부분에서 대격돌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양사의 인공지능 사업은 현재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똑같은 AI를 하는데 플레이 방식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의 AI는 만들어진 AI를 개별 디바이스에 어떻게 접목시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LG전자의 디바이스 AI는 초거대 AI를 만들어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LG전자의 제품과 융합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큰 차별인데 우선 삼성전자를 보면 가장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온 디바이스 칩이죠. 네. AI 온 디바이스 칩인데 여기 이번에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AI 인 가우스를 탑재한 AI 폰이 아마 공개될 것 같은데 이게 1차적으로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이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 가고 또 하나는 이 삼성전자도 에너지와 환경 지속 가능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 필터라든지 요리 콘텐츠를 삼성 푸드와 앱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초광대역 솔루션이라고 UWP라고 하는 네. 엑시노스 커넥터 600이라는 요게 있는데 요게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AI 플랫폼 속에서 각각의 디바이스에 우리는 AI를 이렇게 접목하고 있어라고를 보여주는 게 큰 축이고 LG전자는 조금 반대입니다. 네. LG전자는 지금 LG그룹은 전사적으로 AI 플랫폼 개발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마 CS 2024에서 LG전자가 만들어낸 AI 플랫폼 이런 거야 라고 아마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현재 LG가 만들고 있는 여러 디바이스 어떻게 접목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이 전장 사업에서 각 사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네, LG전자와 삼성전자 모두가 AI를 다루고 있지만 좀 반대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모빌리티 부분을 살펴본다면 2020년에 이어서 또 2024년에도 콘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전장 사업을 더 빨리 시작했고 네. 이미 전장 사업에서 연매출 10조가 가량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빠르죠.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LG가 만든 컨셉트카죠. 알파블이라고 하는데 이 컨셉트카를 자회사인 사이벌런과 함께 개발한 걸 이번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 선보여서 관심이 가고 LG전 그룹은 LG전자뿐만 아니라 LG이노텍도 이제 전장 사업에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이번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이번에 공개할 거고요. 특히 이미 LG전자, LG그룹은 전장 사업에 뛰어든 지 올해가 딱 10년째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기술 중에서 이번에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량용 투명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텐 같이 앞유리나 뒷유리에 붙이기만 하면 이게 스피커 역할도 하고 안테나 역할도 하고 그 송수신 기능도 할 수 있는 GPS 기능도 하고 이런 기능까지 붙여서 아마 LG전 그룹이 직접 자동차 완성차를 하기보다는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마 장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SK그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7개 계열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SK그룹의 경우에는 탄소 감축 기술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넷제로 시대 속에서 SK그룹의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SK그룹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계속 이 탄소 배출 감소, 그러니까 넷제로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우선 작년 CES에서는 그 SK그룹이 한 6가지의 탄소 감축 분야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중에 보면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모빌리티,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 배터리를 수소유 레진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탄소 없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 순화시켜서 주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에어 모빌리티, UAM, 그리고 그 저전력 반도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CO2 포집을 했는데, 네. 요거 6가지 중에 올해 CES에서 공통되게 나온 거 딱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올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SK그룹은 그 AI 반도체에 있는 HBM 그 이야기를 했고,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했는데, 우선 UAM은 작년과 올해 계속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소라는 공통 분모도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이게 CCUS라는 기술인데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넷제로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져가고 있지만 기술은 조금 달라지는데 이 3가지 기술, 그러니까 UAM, 수소, 탄소 배출, 그 탄소 포집과 저장 활용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SK그룹이 향후에 그 넷제로를 하면서 지속하고 있는 건 이 3가지 정도는 지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SK그룹이 투자도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SK그룹의 투자나 SK그룹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3가지 아이템은 계속 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과 관련해서는 UAM과 그리고 수소,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SK그룹 내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주도적으로 하는 계열사는 어딘지 궁금한데 최근 성과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이 그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요번에 혁신상을 받은 걸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환경 소셜 벤처 기업 쉐코라고 해서, 여기가 보면 해상에 이제 누유가 발생했을 때 네. 사고로 이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고, SK 에코플랜트도 좀 눈에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클이라고 해서 폐기물 솔루션을 현장과 같이 만들어서 뭐 하는 이런 솔루션이라든지, 이것처럼 이제 주로 폐기물 관련 쪽에서 좀 성과나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SK그룹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건 SKM 배터리죠.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회사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이제 이번 CES에서 예의주시할 기업이나 또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CES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한 기업이 잔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농기계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 산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이.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이 오래된 산업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기업 잔디어를 기조연설을 세웠습니다. 이번 CS 2024에서 한국의 기조연설자로 뽑힌 기업은 HD 현대입니다. 건설기계 네. 라든지 조선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왜 뽑혔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AI 혁신, 그러니까 CES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드한 산업,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인 올드한 산업에 AI 기술을 붙였을 때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굴삭기가 자율주행차가 달려서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 없이 작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최근에 그 AI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투자에 어떤 집중할 곳은 전통 산업인데, 네. 전통 굴뚝 산업인데 이 기업이 얼마나 빨리 AI를 접목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AI와 잘 협력을 해서 좀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잔디어가 네. 혁신상을 받았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나 AI를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자율주행차는 늦게 오잖아요. 네. 그런데 농업 현장은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도 기계는 부서질지라도 사람 목숨은 묻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건설 현장을 보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산재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산업재해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피하는데 그 현장에 AI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서 위험한 것을 대체해 나가는 기술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혁신이죠. 네. 이렇게 접목되고 있어서 아마 이 기술은 일반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빨리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농업기계에 먼저 들어갔듯이 네. 일반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보다는 건설 현장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혁신이 먼저 발생한다. 그쪽 그렇게 접목해서 AI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위험이 적고 네. 혁신이 빨리 일어나고 전통 산업인 곳에 접목되는 기업이나 종목들은 유심히 보는 게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건설주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네. 포진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들을 어떻게 좀 선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HD 현대의 그 굴삭기 사업, 네. 인프라코어 같은 이쪽이죠. 우선 그 가장 먼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계속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좀 그다지 투심도 몰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증권사에서 반성문을 쓰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투심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CES를 빼고 놓고 보더라도 건설주에 조금 더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CES 관련 말씀드린 거는 건설 네. 기계를 말씀드린 네. 거죠. 이제 건설 기계와 건설 산업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네. 주로 이제 해외를 진출하는 거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연관이 된 거고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그건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 건설 산업은 여전히 내년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 반사이익이 오겠죠. 네. 예,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우선 햇빛이 드는 곳은 건설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인하됐을 때 건설 산업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번 CES와 관련해서 건설 기계 쪽을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토스 관련된 테마에서 움직임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테마에 접근을 한다면 수급 변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다뤄봤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화장품주가 반등하는 가운데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클리오를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CES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 사업과 그리고 AI가 접목된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